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 신예 작가 소설집에 수록된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명학수 작가의 미친 개 처분에 관한 보고서. 함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친 개 처분에 관한 보고서. 명학수. 내가 탄 기차가 햇빛로 32단지에 도착한 시각은 오전 9시 8분이었다. 지정된 시각보다 8분 늦었는데 그것은 나의 게으름이나 실수가 빚어낸 오차가 아니라 기차의 배차 간격과 운행 시각 때문에 생긴 불가피한 차이였다. 역에서 단지 입구까지는 걸어서 5분 정도 소요되며 기온, 풍량, 공기의 질 등은 현장에서 활동하기에 적당한 조건이었다. 햇빛로 32단지는 신도시 리빌딩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발생했던 착오를 수정, 보완하여 안정화 단계로 들어설 무렵 조성된 소형 주택 단지다. 당시의 도시건설국과 기존 거주자들 사이에서 발생한 행정적 마찰을 우리 조직이 개입하여 해결했던 곳이기도 하다. 전체 세대의 70% 이상이 리빌딩 이전부터 살았던 주민들이며 모든 주민들은 67채 세대별 단독주택에서 거주 중이다. 집집마다 10평 정도의 마당이 있고 이것이 개를 기르는 선택을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서 결국 모든 세대가 개를 한 마리씩 소유하는 드문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개들의 품종이나 연령, 암수 구분 등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다. 나는 기차에서 내리기 전에 가방을 열어 67개의 통지문이 빠짐없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성능과 배터리가 정상인지 점검했다. 나는 현장에서 늘 녹음기를 사용한다. 녹음기에는 내 목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음성과 현장의 각종 소음들이 가감없이 저장된다. 이 문서에서 큰 따옴표 안에 들어간 문장들은 그런 기록에서 인용된 것들이다. 저장된 음성의 주인들은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된 사실을 모른다. 이것은 비난의 여지가 있더라도 다소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처음에 나는 녹음기를 손에 들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야만 음질이 좋을 것이라는 기술적인 고려에 따라 최대한 말하는 자의 입 가까이로 가져갔다. 그러자 사람들은 뱉으려던 말을 도로 삼키거나 마구 쏟아내던 욕설을 더듬거리다 순한 말로 바꾸었고 나중에는 내가 나타나기만 해도 대화를 멈추고 뿔뿔이 흩어졌다. 나의 녹음기가 현장의 상황을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녹음기를 감춰야만 했다. 녹음된 음성 파일은 보고서와 함께 제출될 예정이다. 자리에서 일어나 모자를 쓰고 플랫폼에 내려서자 영무원이 다가와서 가방을 들어주겠다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의 친절이 누구에게나 베풀어지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었으므로 나는 거절했다. 함께 기차에서 내린 70대 노인은 내 모자와 가방을 훑어보더니 당황한 낯빛이 되어 달아나듯 저만치로 앞서갔고 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던 사람들도 황급히 내게서 등을 돌리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물러섰다. 내가 쓰고 있던 모자와 들고 있던 가방이 과거 우리가 보여주었던 행정적 능력을 그들에게 다시 상기시켰음이 분명했다. 햇빛로 32단지에 도착해서 우선적으로 착수한 작업은 통지문을 세대주에게 직접 전달하는 일이었다. 나는 명부에 적힌 주소의 순서대로 그들을 방문했다.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 집안에 들어서면 우선 개가 있는지 확인할 작정이었는데 어느 집이든 현관문을 열자마자 사람보다 개가 먼저 달려나와 지저댔기 때문에 굳이 애쓸 필요도 없었다. 나는 세대주에게 통지문을 건넸고 나의 임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음을 인증하기 위해 세대주에게 통지문을 소리내어 읽을 것을 요구한 뒤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햇빛로 32단지 주민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실을 통지함. 하나, 햇빛로 32단지에서 기르는 개들 중에 미친 개가 있으니 찾아내서 제거하기 바람. 둘, 미친 개를 식별할 수 있는 건 햇빛로 32단지에 거주 중인 10대 청소년들 뿐임. 단, 그들도 다른 세대의 개만 식별 가능함. 셋, 그들은 타인의 개에 대한 정보를 같은 세대의 구성원은 물론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됨. 법률적으로 타인의 재산권과 명예에 대한 훼손 행위가 될 소지가 있음. 넷, 미친 개의 제거는 오직 미친 개의 주인만 할 수 있음. 이를 어길 경우 법률적 분쟁의 여지가 있음. 다섯, 빠른 시일 내에 작업에 착수하기 바람. 만약 상황이 조기에 종식되지 않을 경우 적절한 행정조치가 있을 예정임. 본 통지문은 전문가들의 엄격한 감수와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작성된 것임을 보증함. 작성 및 발신 국가관리국. 읽기를 마친 세대주는 의문으로 가득 찬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위에는 뭔가 묻고 싶은데 무얼 물어야 할지 몰라서 말문이 막혀버린 자의 막막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심정을 이해한다. 나 역시 통지문을 처음 접했을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나의 상관인 부장에게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거기에 그렇게 적혀 있으면 그런 거야. 왜 그러냐고? 나도 몰라. 그러니 자네도 몰라야지. 이 일의 핵심은 그거야. 우리는 몰라야 돼. 명심해.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야. 만약 주민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면 솔직하게 말해. 모른다고. 따라서 통지문에 적힌 내용에 관한 한 내가 아는 건 그들이 아는 만큼이고 그들이 모르는 건 나도 모르는 사실이므로 내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67세대를 모두 돌아다니며 같은 작업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꽤 고단할 것 같지만 처음 5집 정도만 무사히 전달하면 다음부터는 의외로 순조롭게 진행된다. 통지문을 받은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연락을 하고 연락을 받은 사람들은 계획했던 외출을 포기하거나 이미 밖에 나가 있더라도 세대주만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서 나의 방문을 기다린다. 그들은 내게 차나 식사도 권하지 않았다. 날씨를 묻거나 힘들지 않느냐고 위로를 하며 물 한 잔 건네는 경우도 없다. 이러한 그들의 응대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한 집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체하면 이후 작업에도 영향을 주고 그러다 자칫 당일 내에 방문과 전달을 완료하지 못하면 전체 일정에 차질을 빚는다. 통지문 전달은 오전 9시 20분에 시작해서 오후 11시 40분에 종료되었다. 한 집도 빠짐없이 무사히 전달했으며 그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한 집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은 있었다. 그 집의 세대주가 대화는 가능하지만 한글을 읽고 쓰는 데는 서툰 인도인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의 한국인 아내가 통지문을 읽어야만 했다. 아내가 통지문을 읽는 동안 남편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들의 아들임이 분명한 소녀는 옆에 앉아서 작은 개를 끌어안고 있었으며 개는 금방이라도 내게 달려들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아내가 읽기를 마치자 통지문을 건네받은 남편은 마치 아내가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두 눈을 부릅뜨고 A4 크기의 문서를 샅샅이 훑어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이전에 다른 집의 세대주들이 보여준 것과 동일했으므로 나는 그들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한 것으로 판단했다. 세대주가 통지문에서 눈을 떼고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군요. 우리 흰별이가 미친 개라는 겁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 일을 마쳤으니 그대로 돌아서서 나오면 끝이었다. 하지만 소년이 내 대신 대답했고 순간 인도인과 한국인의 혈통을 반반씩 이어받은 소년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발길을 멈추었다.
아니야, 아빠. 그런 뜻 아니야. 걔는 작은 혀를 내밀어서 소년의 손등을 핥고 있었다. 세대주의 아내가 물었다. 그런 거지? 우리 흰별이는 괜찮은 거지? 소년은 하얀 털로 뒤덮인 개의 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런 것도 아니야. 아직은 몰라. 소년의 아빠가 자신의 무능을 스스로 드러내며 다시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흰별이가 미친 개일 수도 있다는 거니?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 그건 다른 개들의 상태에 달려있대. 만약 다른 집의 개들이 모두 정상이면 흰별이는 미친 개가 되는 거야. 인도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는 멍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세대별 가족 명부에 따르면 소년의 나이는 11살이었다. 하얀 개가 마치 자신에게 닥친 운명의 저항이라도 하듯 나를 향해 이빨을 드러내며 짖기 시작해서 나는 뒤늦게 본분을 깨닫고 서둘러 다음 집으로 이동했다. 나는 통지문 전달을 마친 후에 햇빛로 32단지의 관할 지구대에서 준비해준 숙소로 가서 거의 14시간 만에 가방을 손에서 내려놓았다. 녹음기에 전원을 끄고 침대에 누웠을 때는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각이었다. 통지문을 받은 후 주민들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동물병원이었다. 그들은 수의사에게 개를 검진해달라고 요구했다.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과 개들 때문에 당황한 수의사가 관할 지구대에 협조를 요청했고 경감이 달려가서 사람들을 말렸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어떤 주민들은 대도시까지 차를 몰고 가서 검사를 받기도 했다. 수의사의 검사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은 몇몇 사람들이 경감에게 통지문을 내보이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경감은 자신의 권한 밖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주민들은 저마다 통지문을 손에 들고 모여서 걱정을 나누다가 주민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마침내 통지문이 전달된 다음날 정오 무렵에 단지 내 위치한 실내 체육관에서 모임이 이루어졌다. 그것은 평소 주민들이 배드민턴이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하거나 자체적인 소규모 행사를 치르는 장소였다. 나는 모자도 쓰지 않고 가방도 없이 녹음기만 주머니에 넣은 채 경찰들과 함께 체육관으로 갔다. 나는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예상대로 주민들은 잔뜩 화가 나 있었다. 통지문이 그들에게 남긴 불편은 대부분 의문에서 비롯되었지만 해결할 방법을 몰랐으므로 그것은 금세 불만으로 바뀌었고 자신의 불만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자 결국 분노가 되었다. 그들이 쏟아낸 의문과 분노의 진술들은 욕설과 비속어들이 대부분이라 차마 옮기지 못했으니 현장의 목소리를 날 것 그대로 듣고 싶다면 함께 제출한 음성 파일을 참고하기 바란다. 주민들은 나를 발견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들키는 게 두려워 방패삼아 내미는 침묵이 아니었다. 할 말도 많고 던지고 싶은 질문도 많았지만 무엇부터 꺼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는 얼굴들이었다. 나는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들이 헛수고를 하기 전에 미리 나의 입장을 밝혔다. 나는 이번 일에 관한 한 당신들보다 아는 게 없다. 나의 임무는 관찰과 기록이며 아무런 권한도 부여받지 못했다. 나는 개도 기르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도 없다. 내 말이 끝나자 한 남자가 통지문에서 말하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니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자는 나에게 통지문을 건네주려 했지만 그 안에 적힌 문장들은 빠짐없이 내 머릿속에 들어 있었으므로 나는 그저 떠올리기만 하면 되었다. 나는 그에게 한 단어씩 끊어서 천천히 들려주고 그 문장을 풀어서 부연 설명을 했다. 듣고 있던 남자는 내 설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목소리를 높였다. 나도 글 읽을 줄 압니다. 그 정도는 이해한다고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통지문을 내 턱 밑까지 들이대며 한층 격해진 목소리로 다그쳤다. 여기 보면
10대 아이들만 미친 개를 식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동물병원에서는 우리 개가 정상이라는데 그게 다 헛소리란 말입니까? 나는 부장이 내게 말한 것을 그대로 전달했다. 통지문에 적힌 그대로입니다. 거기 그렇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그런 겁니다. 남자는 거칠게 한숨을 뱉어냈고 옆에 있던 다른 사내가 불쑥 나섰다. 그러면 병원에서도 못하고 10대 애들도 다른 집의 개만 식별 가능하면 도대체 우리 개가 미친 개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냅니까? 내 입에서 그의 물음에 대한 대답이 나오길 기다리는 건 그 남자만이 아니었다. 거기 있던 모든 주민들이 눈을 크게 뜨고 내 입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밝은 미소와 성의가 담긴 말투로 내 생각을 말했다. 나도 여러분을 돕고 싶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겠다. 하지만 그 질문에 관해서라면 그건 나도 모른다. 무엇이 그들을 자극했는지 모르겠지만 일제히 사방에서 항의와 욕설이 쏟아졌고 주민들의 일부는 주먹을 휘두르며 나를 향해 거칠게 다가섰다. 경찰들이 다급하게 막아서서 나를 체육관 밖으로 끌어내지 않았다면 사태는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었다. 경감은 분위기가 가라앉을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말했고 나도 동의했다. 그렇지만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았다. 경감은 오늘은 일단 주민들을 자극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경감에게 그래도 나의 임무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 관찰과 기록 중에 기록만이라도 부탁한다고 말했다. 경감은 나의 부탁을 들어주었고 나는 그에게 녹음기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숙소로 돌아왔다. 경감은 해질녘이 다 되어서야 회의가 끝났다며 녹음기를 돌려주었다. 저장된 파일 안에서 주민들은 처음에는 나를 무능한 허수아비로 낙인 찍었고 그러다 통지문의 무례와 무성의를 길게 헐뜯더니 나중에는 우리 조직의 처사가 반생명적이라고 성토했다. 그들의 분노가 가리키는 표적은 명확했지만 그들을 통제하는 법을 몰랐기에 동력을 잃고 도중에서 추락하거나 방향 없이 헤매다가 엉뚱한 곳에 꽂히고 말았다. 경감의 전언에 의하면 다행히 그런 와중에도 통지문을 찢거나 구겨서 버리는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주민들의 회의는 다음날 정오에 다시 열렸다. 나는 일부러 30분쯤 늦게 실내 체육관에 도착했다. 모자를 눌러쓰고 텅 빈 가방은 소나기에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래서인지 일부 주민들만이 차가운 시선을 보냈을 뿐 대부분은 나를 멀리했다. 실내에는 전날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마 거의 모든 세대주들과 그들의 자녀들까지 함께 참석한 것 같았다. 나는 체육관에 들어서자마자 주머니에 들어있는 녹음기에 전원을 켰다. 규모는 커졌지만 분위기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주민들은 손때가 타서 너덜너덜해진 통지문에 코를 박고는 문장과 문장 사이를 미로처럼 헤매고 있었다. 그러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며 분통을 터뜨리거나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나자 소음과 소란이 서서히 잦아들면서 문득 묵직한 침묵이 체육관을 가득 채웠다. 한시 앞이 걸음을 옮겨야 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돌연 멈춰버린 정지의 상태. 바위처럼 꼼짝 않고 버티던 침묵에 균열을 일으킨 것은 어느 여자의 앙칼진 목소리였다.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이렇게 불평불만만 쏟아내면서 시간만 낭비할 건가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여자의 말에 찬성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눈앞에 닥친 현실을 인정하고 빨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발언도 나오지만 논의는 거기서 뚝 멈추고 다시 소강 상태가 되었다. 어느 노부인이 오랜만에 입을 연 듯 헛기침으로 목을 가다듬은 뒤 말을 꺼냈다. 저는 통지문이 이해가 안 갑니다.
무슨 뜻인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누가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뭘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든지 하죠. 그러자 젊은 남자가 자신을 모바일 게임 업체에서 일하는 프로그래머라고 소개하고는 노부인의 말대로 일의 순서상 통지문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며 자신이 알아낸 걸 공유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가 원한 건 대답이었지만 돌아온 건 질문이었다. 애들은 뭡니까? 10대 애들만 미친 개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게 무슨 뜻이죠? 프로그래머는 나를 힐끗 보더니 대답했다. 그건 모릅니다. 여기에 그렇다고 적혀 있으니 그렇게 알고 따르는 수밖에요. 기다렸다는 듯 여기저기서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럼 여기 적힌 대로 아이들에게 모든 걸 맡겨야 하나요? 우리 애는 아무리 봐도 그 정도 지능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애들이 뭘 합니까? 우리도 모르는 걸 애들이 안다는 게 말이 돼요? 다시 소란이 퍼졌다. 하지만 프로그래머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지금 여기 있는 10대 자녀분들에게 묻겠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시선을 움직여서 아이들의 주의를 모은 뒤 다시 말을 이어갔다. 핵심은 이겁니다. 다른 집의 개가 미친 개인지 아닌지 살펴보고 그걸 토대로 우리 개가 미친 개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10대들은 손을 들어볼까요? 상당수의 아이들이 손을 들었다. 프로그래머는 그중 가장 어려 보이는 소년을 지목해서 개를 등장시키지 않고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소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인도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소년이었다. 4개의 모자가 있습니다. 모자들은 빨간 모자와 파란 모자가 섞여 있는데 몇 개씩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나를 포함해서 이렇게 4사람에게 모자를 하나씩 씌우면 그럼 다른 사람의 모자는 보이지만 내 머리 위에 있는 모자는 안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모자를 잘 보고 내 모자가 무슨 색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만약에 나를 빼고 여기 3사람이 모두 파란색이면 내 모자는 당연히 빨간색, 3명의 모자가 둘은 파란색인데 하나는 빨간색이라면 그러면 내 모자는 파란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빨간 모자를 쓴 사람을 유심히 봐요. 그의 입장에서 보면 파란 모자가 2개, 그리고 내 모자인데 내가 파란 모자라면 파란 모자가 3개니까 그는 자기 모자가 빨간색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내가 빨간 모자라면 그 사람도 나처럼 당황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의 반응을 잘 보고 그의 표정이 밝으면 나는 파란 모자, 그의 표정이 어두우면 나는 빨간 모자, 여기서 빨간 모자가 미친 개. 인도인과 그의 아내는 박수를 쳤다. 프로그래머는 소년의 설명이 아주 쉽고 명쾌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었던 모양이다.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가 소년의 설명을 이해했는지 확인하느라고 바빴다. 정작 아이들에 비하면 어른들의 학습 효과는 제로에 가까웠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불만과 의심만 가득했다. 어떤 남자. 그게 뭡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놔두고 우리가 왜 추리를 해야 하죠? 프로그래머. 과학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한 거 아닐까요? 다른 남자. 누가 그런 방법을 택했죠? 우리는 선택한 적이 없는데요. 프로그래머. 통지문을 들어보이며 선택은 저들의 몫이고 우리는 따라야만 합니다. 어떤 여자. 우리 개는 정상이에요. 여기 진단서도 있다고요. 프로그래머. 지금 상황에서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다른 여자. 왜요? 수의사가 정밀 검사한 게 가장 정확하지 않나요? 프로그래머. 한숨을 내쉬며 다시 통지문을 들어 보인다. 아, 여기 적힌 내용에 따르면 논리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은 통지문을 무시하고 거기서 벗어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시간이 가고 논의가 이어질수록 A4 크기의 용지 위에 고딕체로 작성된 문장들이 단순한 메시지가 아님을 확인하게 될 뿐이었다. 내가 집집마다 방문해서 그것을 그들의 손에 직접 쥐어줘야만 했던 이유를 그들은 깨달았을까? 우리는 이걸 믿고 따라야 합니다. 굵고 낮은 목소리를 지닌 중년 여자가 나섰다. 그녀는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이 문서는 저들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만든 함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저들과 우리 사이의 계약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그대로 지키는 게 좋아요. 만약 통지문에서 지시한 대로 따랐음에도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저들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물이 될 테니까요. 나중에는 이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보험 증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고 무거운 침묵. 체육관에 모인 주민들은 모두 평균 이상의 지능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무지와 편견에 발목이 잡혀서 좀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이르지 못했다. 다시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었고 프로그래머와 변호사는 그들을 이해시키느라 같은 대답을 수없이 되풀이해야 했다. 급기야 서로에게 짜증을 내고 무시하다 비난하며 갈등을 일으키더니 그런 답답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리를 떠버리는 주민들도 생겨났다. 그들의 회의는 그렇게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다음날 정오에 시작된 세 번째 모임에서는 프로그래머와 변호사가 회의를 주도했고 일부 주민들이 거기에 의견을 보태며 따라갔다. 나머지는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 근본적인 의문이나 대안 없는 반대 의사를 제기하면 즉시 야유를 받으며 묵살당했다. 두 번의 모임에서 주민들이 깨달은 게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입을 굳게 다물고 협조하는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다. 긴 회의 끝에 결정된 세부 행동 규칙은 다음과 같다. 하나, 각 세대별로 10세 이상, 20세 미만인 아이들 중 1인을 세대별 대표로 정한다. 둘, 대표는 일출 이후부터 일몰 직전까지 모든 집을 방문하여 개의 상태를 식별한다. 셋, 일출 이후부터 일몰까지 각 가정의 개는 마당에 있어야 한다. 넷, 일몰 이후부터 자정까지 개의 상태를 판단하여 개의 주인이 직접 제거한다. 다섯, 제거에는 관할 지구대에서 인증한 총기만 사용한다. 단, 총기를 지정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할 것. 여섯, 위의 행동 규칙들은 내일부터 시행되며 미친 개가 제거되었음이 입증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모든 개들을 체육관에 한데 모아놓고 10대들에게 살피도록 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이나 열흘, 심지어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경우 그 방법이 훨씬 번거롭고 힘들 거라는 반론이 훨씬 많았다. 네 번째 항목에서는 어떤 주민이 일찍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되도록 이른 시간에 제거를 끝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는데 대다수 주민들이 당신 개가 미친 개로 드러나면 그렇게 하라고 비난을 퍼부어서 한동안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제거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표하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그건 이미 통지문에서 사용된 표현이므로 그대로 쓸 수밖에 없었다. 정작 주민들을 괴롭힌 문제는 따로 있었는데 바로 미친 개를 처리하는 방법이었다. 미친 개를 찾아낸 후에 그것을 제거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 것은 개에게 최소한의 고통을 줘야 한다거나 실행 과정과 사후 처리에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후유증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명윤리와 인권의 문제 같은 것들이 아니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지는 않았지만 차후에 제기된 현실적인 절차상의 문제들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가장 먼저 제안된 방법이 동물병원에서 안락사에 흔히 사용되는 약물을 이용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통지문의 네 번째 항목, 미친 개의 제거는 오직 미친 개의 주인만 할 수 있음 때문에 제외되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법들이 거론되었지만 제거에 필요한 인력, 장비, 비용,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총보다 나은 것을 찾지 못했다. 사냥이 취미라고 밝힌 주민은 잔뜩 상기된 표정으로 총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방법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간단합니다. 거기다 총성이 크게 울릴 테니 매우 극적이죠. 다른 방법들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이건 초보자라도 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뒤처리도 간단하고요.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다. 미친 개의 식별 여부를 모든 주민에게 별도의 인력의 장비에 도움 없이 일시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적이었고, 미친 개의 제거를 주인이 직접 책임지는 것이니 차후에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여지도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덜 불안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들 상당수는 이미 잔뜩 지쳐 있었다. 그들은 쉽게 동의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흐름을 바꿀 만큼 뚜렷하게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도 않았다. 더구나 그들 대부분은 자신의 개는 절대 미친 개가 아니라고, 그러니 어떤 방법이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분위기를 감지한 경감은 재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필요한 총기는 얼마든지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구대에서 보관 중이던 사냥용 엽총이 있고 나머지는 총기의 판매와 대여를 하는 업체에서 협조를 받으면 되고,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이미 엽총을 소지하고 있는 세대도 있었다. 경감은 개인지 늑대인지 분간할 수 없는 모형과 권총을 들고 나와서 시범도 보였다. 명심하세요. 이건 여러분의 귀여운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우리 단지의 평화를 위협하는 미친 개입니다. 그래도 이놈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이마를 겨누고 정확하게 쏘세요. 그러면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숨이 먼저 끊어질 겁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방아쇠를 힘껏 당겨서 단숨에 끝내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쏴야 하는 건 미친 개입니다. 어떤 여자가 손을 들더니 물었다. 꼭 그걸 사용해야 하나요? 저는 총을 만져본 적도 없는데요. 그녀의 딸로 보이는 여자아이가 옆에서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는데 아이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옆에 있던 노인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걱정 마라 얘야. 저건 미친 개한테만 쓰는 거지 아무 개나 다 쏘라는 게 아니야. 너희개는 괜찮을 테니 안심해라. 아이의 엄마는 당황한 듯 아이의 등을 쓸어주며 진정시키려 했지만 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음을 터뜨렸다. 사람들은 경감에게 이런 애들도 있는데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경감은 당황한 듯 권총을 집어넣더니 회의가 끝난 뒤에 총기 실습 교육을 할 테니 원하는 분들은 지구대로 오라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서 물러났다. 그의 퇴장이 어떤 신호인 것처럼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모든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경찰은 각 세대별로 총기 한 자루와 총알 2발을 나눠주었다. 불미스러운 총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경찰들 사이에서만 조용히 언급되었고 주민들은 총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에 기대어 모든 걸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누군가의 총에서는 반드시 총알이 발사되어야 하고 어느 집의 개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 총알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햇빛로 32단지에 들이닥친 재앙은 끝나지 않을 테니까. 다만 그들은 그런 불행이 자신에게만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묘한 긴장감과 함께 첫날이 시작되었다.
나는 단지 내 거리를 느긋하게 걸으며 주민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들은 전날과 다름없이 기상을 하고 아침을 먹고 출근을 하고 학교에 갔다. 10대의 소년과 소녀들은 낮은 담장 너머로 마당에 있는 개들을 관찰했으며 개들은 꼬리를 흔들며 그들을 반겼다. 개 주인들 중 몇 명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개에 대해 물었고 아이들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때마다 어른들은 짜증을 냈지만 아이들의 모름이 무지의 표현이 아님을 그들은 몰랐다. 해가 지면 개들은 마당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가족들은 집안에 모여서 아이의 판단을 기다렸다. 거리에서 느껴지는 햇빛로 32단지의 저녁은 고요했지만 자정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만약 햇빛로 32단지에 미친 개가 단 한 마리뿐이라면 그 미친 개를 기르는 세대 10대 자녀는 다른 집의 개들이 모두 미친 개가 아님을 확인했을 것이다. 자신에게도 미친 개가 아닐 수는 없으므로 통지문에 따르면 반드시 미친 개가 존재해야 하므로 그에게는 미친 개일 수밖에 없다. 아이는 이런 추론을 부모에게 설명하고 부모 중 한 사람은 자정이 되기 전에 총을 사용해야 한다. 그럼 나머지 주민들은 단 한 발의 총성을 듣게 될 것이다. 하지만 첫날 자정이 지나도록 총성은 울리지 않았다. 그것은 미친 개가 한 마리가 아니라는, 즉, 두 마리 이상이라는 뜻이었다. 둘째 날, 어떤 아이는 학교를 가고 어떤 아이는 학교를 빼먹었다. 부모는 자녀의 심정을 이해하고 결석을 허락했다. 지난밤의 긴장과 불안은 체육관에서 회의를 할 때 예감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고 주민들은 서로에게 털어놓았다. 그들은 2, 3일 내로 끝을 보기를 바랐다. 미친 개가 만약 한 마리였다면 하루 만에 끝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이가 보기에 자기 집을 제외하고 다른 집의 미친 개는 한 마리였다. 그런데 첫날 총성이 울리지 않았다. 둘째 날 학교도 가지 않고 종일 다른 집의 개를 살펴봐도 마찬가지. 그는 집에서 곰곰 생각한다. 첫날 총성이 울리지 않았으니 미친 개는 두 마리 이상이다. 그런데 다른 집들 중에는 미친 개가 한 마리. 그렇다면 아이의 개는 미친 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의 결론은 완벽한 논리를 근거로 한 합리적 판단이며 두 번째 날 자정에 두 발의 총성이 울리면서 상황은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둘째 날은 지독할 정도로 조용했다. 주민들은 자정이 지나도 잠들지 못했다. 미친 개가 3마리 이상이라니. 그들은 다음 날에도 똑같은 과정을 반복할 걸 생각하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셋째 날. 첫날이나 둘째 날과는 전혀 다른 하루가 시작되었다. 아이들은 아무도 학교에 가지 않았고 어른들도 출근을 하지 않았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두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보라고 다그쳤다. 길 가던 노인이 곁눈으로 슬쩍 보고 지나는 아이를 붙들어서 장난하지 말고 성의 있게 하라고 야단을 치는 바람에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고 급기야 아이의 아빠와 노인이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했다. 아이의 눈에 미친 개는 몇 마리였을까? 만약 두 마리였다면 그럼에도 두 번째 날에 총성은 울리지 않았으니 그건 미친 개가 3마리라는 뜻이고 아이의 개가 미친 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른들의 조바심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 밤에도 총은 발사되지 않았다. 그건 미친 개가 4마리 이상이라는 뜻이다. 미친 개를 찾는 작업이 시작되고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10대의 소년과 소녀들은 매일 똑같은 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총을 사용하지 않고 자정을 맞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알고 있었다. 물론 굳은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는 했다. 당신이 우리 동네에 미친 개가 있다고 그랬죠? 봐요. 아무 일 없잖아요. 괜히 헛소문 퍼뜨려서 불안감 조성하지 말고 당장 여길 떠나세요. 하마터면 그 주민에게 화를 낼 뻔했다. 당신의 어리석음이 더 큰 불안감의 근원이라고 받아칠 뻔했다. 하지만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날 때마다 미친 개가 한 마리씩 늘어나는 셈이라는 걸 그에게 납득시킬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참았다. 제발 그가 다른 사람의 화는 건드리지 않길 진심으로 기도할 뿐이었다. 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정확한 상황을 알고 싶어 했다. 그는 나의 보고를 별말 없이 듣기만 했다. 그는 상황에 큰 변화가 없으면 매주 전화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상황에 변화가 없는데 뭘 보고하느냐고 반문했더니 그런 사실을 보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시 또 7번의 자정이 지났다. 해질녘이 되면 아이들은 길게 늘어진 저마다의 그림자를 끌고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때로는 학교에 가고 때로는 결석을 했다. 아무 일 없이 평범한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의 근심은 불어났고 그만큼 늙어갔다. 개들은 일몰부터 자정까지 내내 지저댔다. 어느 한 마리가 시작하면 다른 집의 개들도 뒤를 따랐고 마침내 모든 개들이 한 마리의 괴물처럼 동시에 울부짖었다. 사람들은 개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것이 개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그들은 생각했고 어차피 자정이 되기 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개들의 울음소리는 자정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았다. 나는 개들이 우는 소리를 녹음해서 부장에게 들려주었다. 그는 개들이 점점 미쳐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14일이 지났으니 미친 개는 최소한 15마리 이상이라고 나는 보고했다. 21일이 경과했다. 적어도 22마리가 미친 개일 것이라는 추론은 주민들 모두에게 악몽이 되었다. 이틀 전, 자정을 30여 분 앞둔 시각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드디어 끝이구나 하는 기쁨에 이어 기대감에 부풀었지만 자정까지 발사된 것이 그것뿐이어서 사고였음을 직감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한 세대주가 마당에서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겨버린 것이었다. 재산이나 인명의 피해가 생긴 건 아니어서 평소 같으면 구두 경고로 끝날 사안이었지만 경감은 본보기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조서를 꾸며 경찰서로 넘겼다. 아마 벌금형이 떨어질 거라고 그는 말했다. 세대주의 총기 사용은 금지되었고 그의 아내가 대신 총을 넘겨받았다. 부장에게 그런 사실을 보고했더니 부인이 있어서 다행이군 이라고 말했다. 나도 동감이라고 대꾸했다. 하지만 그것이 실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많은 주민들이 그랬듯이 나 또한 분노가 치밀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았다. 또 일주일이 지났다. 언젠가부터 개들은 잘 짖지도 않고 울지도 않았다. 아마도 총소리를 들은 이후부터일 것이다. 그들은 집 밖에서 인간들과 어울려 산책을 하지도 못했고 거실의 소파나 주인의 침대 위에서 뒹굴지도 못했다. 그들은 24시간 내내 마당에서만 지냈다. 마당에서 먹고 마당에서 자고 아마도 마당에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인간과 같은 일적인 것처럼 섞여 살다가 돌연 짐승의 처지가 된 것이다. 그들은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하소연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천둥처럼 터져나온 총성과 함께 깨달은 것일까? 나는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 일도 없었으며 미친 개는 29마리 이상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리고 개들이 짖지도 않고 살만 쪄서 걱정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부장은 그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일주일 후 단지 내에서 동물병원을 운영 중인 수의사가 나를 찾아와서 이사를 가고 싶은데 그래도 괜찮겠냐고 묻기에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손님이 뚝 끊겼다고. 햇빛로 32단지는 물론이고 이웃 단지에서도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그의 입장에도 동정이 갔지만 나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했다. 일단 통지문을 수령했으니 거기 적힌 규칙들에 따라야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약 이사와 함께 그의 개도 떠난다면 그동안 그의 개를 포함해서 진행된 아이들의 추리와 계산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수의사의 아이가 갖고 있던 관찰의 결과도 사라지는 셈이니 결국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말 그대로 리셋. 과연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일까? 수의사는 나의 설명을 끝까지 듣고서 고개를 끄덕이더니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렇군요. 결국 우린 여기에 갇힌 셈이군요. 오해를 할 것 같아 밝혀두는데 저 말을 할 때 수의사는 손에 든 통지문을 보고 있었다. 미친 개를 식별하는 작업이 시작되고 35번의 자정이 지나갔다. 미친 개는 36마리 이상, 마침내 절반을 넘겼다. 나는 부장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37번째 자정을 5분쯤 앞두고 갑자기 총성이 울렸다. 단 한 발뿐이어서 또 누군가가 밤하늘을 향해 헛되이 총알 한 개를 날려보낸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경감과 함께 총이 발사된 집으로 달려가 보니 마당 한복판에 총을 든 여자가 서 있었고 그녀는 우리를 보자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음성으로 빠르게 내뱉었다. 여기 미친 개예요. 내가 미친 개를 제거했어요. 여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에 한 마리의 개가 쓰러져 있었다. 개의 몸이 얼룩무늬로 덮여 있었는데 개가 원래 갖고 있던 것인지 피의 흔적인지는 어둠에 가려서 분간할 수 없었다. 개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경감이 여자가 들고 있는 엽총의 총신을 움켜쥐고 하늘을 향하도록 비틀자 여자는 총에서 두 손을 떼더니 한 발 물러섰다. 10걸음 정도 떨어진 곳에서 그녀의 딸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여자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게 나를 물었어요. 이 미친 개새끼가 내 발을 물어서 여기 좀 보세요. 여자는 신고 있던 슬리퍼에서 맨발을 빼내더니 앞으로 내밀었다. 나는 딸에게 다가가서 저 개가 너희 개가 맞느냐고 물었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오로지 본능에 떠밀려서 저 개가 미친 개가 맞느냐고 물었다. 예상대로 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몰라요. 아직 어느 쪽인지 확실하지 않아요. 여자는 펄쩍 뛰며 딸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미쳤다니까? 나를 물었다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지금까지 제가 누구 문 적이 있었니? 단 한 번도 없었잖아. 근데 이상해졌어. 갑자기 미쳐가지고 나를 문 거야. 딸은 차가운 말투로 여자에게 쏘아붙였다. 이제 상관없잖아. 어차피 죽었는데 뭐. 딸은 차갑게 돌아서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경감은 여자를 지구대로 데려가서 조서를 작성했다.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될 거라고. 개였으니 망정이지 딸이었으면 어쩔 뻔했냐고 그는 말했다. 나는 부장에게 사건을 보고했다. 그는 모든 작업을 중단하고 당장 철수할 것을 지시했다. 예상대로였다. 여자의 집을 제외한 나머지 66세대의 10대들 머릿속에서 축제되고 있던 논리의 성이 도미노처럼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으니 어쩔 수 없다. 경찰은 날이 밝자마자 모든 가정에서 총기와 총알을 수거했고 나는 첫 번째 기차를 타고 햇빛로 32단지를 떠났다. 나는 오랜만에 돌아온 사무실의 내 책상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중이다. 지금은 자정에 가까운 시각이다.
나는 돌아오자마자 부장과 함께 국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회의는 점심시간을 지나 퇴근 시간 무렵까지 계속됐고 논의된 안건은 세 가지였다. 첫째, 예측 가능한 돌발 변수와 그 대책은 무엇인가? 둘째, 미친 개를 식별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추론 과정은 과연 타당한가? 셋째, 우리 조직의 개입 범위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부장은 내게 내일부터 열흘간의 휴가를 주었다. 그 열흘 동안 회의 내용과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통지문이 수정 보완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비록 미친 개를 제거하려는 원래의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이번 실패를 계기로 우리 조직의 업무 추진 방법이 좀 더 정교해질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나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 다시 햇빌로 32단지로 투입될 예정이다. 그때 내 가방 안에는 더욱 빈틈없는 논리와 엄정한 규칙으로 작성된 66통의 통지문이 들어있을 것이다. 명학수 작가의 미친 개의 처분에 관한 보고서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디스토피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겉보기에는 질서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자유, 감정, 개성이 억압된 어두운 사회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 디스토피아 세계는 감시가 일상이고 사람을 숫자나 등급으로 나누고요. 또 위험하다고 판단된 존재를 제거하거나 통제를 하고요. 지금 사회 문제를 극단적으로 확대를 해서 보여주는 풍자에 가까운 이야기인 듯하지만 비슷한 모습도 존재하지요. 대상의 고통에는 무감각해지고 판단 과정은 점점 단순해지고 또 위험할 가능성만으로도 배제하려고 하고요. 스스로에게도 체크해가며 현재 우리 모습을 자주 비춰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기다려주실 거죠? 지금까지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